망고. 엄마 책 읽어야 되는데. 응? 1989년 여름 엑스는 상자 속에 갇힌 듯한 답답함을 느꼈다. 자신은 성공 사례금을 받는 조건으로 일하는 이류 변호사를 고용한 반면 사이먼스는 뉴욕 최고 변호사를 내세웠다. 사이먼스가 법적 다툼에서 엑스를 능가할 것이 너무나 분명했다. 어느 날 벌캄프는 엑스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당신이 보유한 엑스콤의 지분을 내가 사면 어떨까요? 벌캄프는 개인적으로 자신이 엑스콤을 희생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지금껏 매달 하루 내지 이틀만 엑스콤에서 근무했지만 만약에 트레이딩 시스템 개선에 전적으로 집중하면 엑스콤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했다.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파악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쩌면 벌캄프가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벌캄프는 당시 지적 활동에 푹 빠져 있었다고 말한다. 엑스는 더 나은 옵션이 없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엑스콤 지분 대부분을 벌캄프에게 팔기로 했다. 매매 거래가 완료된 후 벌캄프는 엑스콤의 지분 40%를 확보했고 스트라우스와 사이먼스가 각각 25%를 보유했고 엑스는 10%의 지분을 가졌다. 엑스는 부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은 채 몇 달 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더디지만 놀랄만한 변신을 시작했다. 엑스는 부인과 함께 샌디에이고로 이사해 그곳에서 시를 쓰고 영화 시나리오 집필 강의에 등록하며 드디어 다소나마 편안히 쉬는 법을 배웠다. 엑스는 로봇이라는 SF 스릴러물을 집필하기도 했다. 엑스는 온라인에서 사이먼 코첸이 쓴 양자 역학에 관한 학술 논문을 읽고는 여전히 프리스턴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던 옛 동료와 다시 연락하기로 마음먹었다. 얼마 후 그는 양자 역학의 수학적 면에 관한 학술 논문을 공동으로 작성했다. 하지만 엑스의 삶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있었다. 작은 아들 브라이언이 어디 있는지 알아낸 엑스는 어느 날 로드 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에 있는 브라운 대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던 브라이언에게 전화를 걸었다.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엑스는 머뭇거리다 대화를 시작했다. 안녕, 아빠야. 그날 밤 두 사람은 몇 시간 동안 통화했고 이후 엑스와 두 아들 사이에 장기간에 걸친 진지한 대화들이 이어졌다. 엑스는 두 아들을 버려두고 떠난 것을 후회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분노로 생긴 피해를 인정했다. 아들들은 아버지를 용서하며 아버지가 다시 자신들의 삶 속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엑스와 두 아들의 친밀한 관계는 더욱 굳건해졌다. 2003년에 할아버지가 된 엑스는 전 부인 바브라와 재결합하며 전혀 가능할 것 같지 않았던 그들만의 우정을 쌓아나갔다. 3년 뒤 엑스는 대장암으로 69세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엑스의 두 아들은 그의 묘비에 엑스 코첸 정리를 대표하는 공식을 새겨 넣었다. 과학자는 인간이며 종종 너무나 인간적이기도 하다. 욕망과 데이터가 충돌하면 때로는 증거가 감정에 밀리기도 한다. 브라이언 키팅. 벌캄프는 1989년 여름에 투자 비즈니스가 한창 활기를 띠던 바로 그 시기에 메달리온 펀드의 운영권을 확보했다. 당시로부터 10년 전만 하더라도 금융기업은 미국 전체 수익의 약 10%를 차지했지만
이제는 밝은 조명으로 빛나는 대도시. 같은 소설가 마돈나의 머티리얼 걸 같은 노래에서 표현된 것처럼 탐욕과 방종이 넘쳐나는 시기에 그 수치를 2배 이상 늘리려고 하는 과정이 있었다. 시장을 움직일 만큼 중요하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금융 뉴스를 향한 트레이더와 은행가, 투자자들의 끝없는 갈망은 월스트리트 금융기업들의 수익을 부채질하는 원동력이었다. 눈앞에 닥친 기업 인수 제한과 수익, 신제품에 관한 정보는 황혼기에 접어든 레이건 시대의 법정 화폐나 마찬가지였다. 정크 본드의 제왕 마이클 밀켈은 내부자 거래에 관한 증권 관련 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교도소에 가기 전인 1983년에서 1987년 사이에 1억 달러 이상의 보수를 받았다. 100달러짜리 지폐로 수십만 달러를 채워넣은 서류 가방과 기업 인수 정보를 맞바꾼 투자은행가 마틴 시겔과 트레이드 이반부의 스킬을 포함한 다른 이들도 밀켄과 같은 대열에 합류했다. 1989년에 이르러 영화 월스트리트의 실제 주인공 고든 게코는 투자업계에 공격적이고 지나칠 정도로 자신만만하며 늘 불공정한 우위를 추구하는 투자 전문인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줬다. 군침을 흘릴 만한 소문이나 최신 비밀 정보를 전혀 신뢰하지 않던 학자였던 벌캄프는 공격적 성향이 판을 치던 시기에 예외적인 인물이었다. 다양한 기업이 어떻게 수익을 올리는지 거의 몰랐으며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당시 나이 49을 눈앞에 둔 벌캄프는 월스트리트에서 점점 늘어나는 전리품을 쓸어 담는 업계 거장들을 체력적으로도 전혀 따라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적절한 신체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위험할 정도의 극심한 다이어트를 연속으로 감행했고 지칠 때까지 자전거를 타기도 했다. 한때 체중을 너무 많이 줄인 나머지 쇠약해 보이기까지 해 동료들이 걱정했다. 벗겨지기 시작하는 머리에 안경을 쓰고 희끗희끗한 수염을 단정하게 다듬은 벌캄프는 앞주머니에 여러 색깔의 프랑스산 픽 볼펜을 무려 5개까지 꽂고 다녔다. 비즈니스 세계 곳곳에서 어느 정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컴퓨터만 아는 괴짜들 중에서도 벌캄프는 단연 돋보였다. 1989년 기계가 어떻게 보다 나은 예측 모델을 구축하는지 배우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카멜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가했을 때 벌캄프는 모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얼빠진 교수처럼 보였다. 당시 컨퍼런스에서 벌캄프를 만난 친구가 된 랭든 슐러는 이렇게 말한다. 벌캄프는 셔츠 자락이 구겨진 채로 밖으로 삐져나온 약간 단정치 못한 차림이었고 그가 골똘히 생각할 때면 눈동자를 빠르게 굴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별난 모습 너머를 보았고 그에게서 배우고 싶었습니다. 악스콤의 사무실을 돌아다닐 때면 벌캄프는 주제와 상관없는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기를 좋아해 직원들을 여러 차례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었다. 한 분은 자신이 대화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잘 아는 사람들은 그의 추정치가 약간 적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학자로서 볼캄프의 명성은 그에 대한 존경심을 불러일으켰고 메달리온이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낙관론으로 만들어냈다. 볼캄프의 첫 번째 실행 계획은 기업을 버클리에 있는 자신의 집과 더 가까운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었으며 볼캄프의 부인과 스트라우스도 이 결정을 지지했다. 1989년 9월 스트라우스는 UC 버클리 캠퍼스에서 가깝고 도시에서 제일 먼저 생긴 고층 빌딩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12층
웰스파고 빌딩의 9층 사무실을 임대했다. 사무실의 기존 컴퓨터 배선은 정확한 가격 데이터를 충분히 빠른 속도로 전송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직원들은 최신 선물 가격을 전송하기 위해 근처 오클랜드시의 트리뷴 타워 옥상에 설치된 위성 수신기를 사용하기로 조치했다. 한 달 뒤 로마 프리에타 지진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강타하며 6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악스콤의 새 사무실은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선박과 책상이 쓰러지고 책과 장비들이 손상되고 위성 수신기가 넘어졌다. 이 사태는 스스로 회생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트레이딩 기업의 상스럽지 못한 출발이었다. 하지만 악스콤의 팀원들은 X가 무시했지만 가장 가시성이 높았던 추천 사항들을 실행하는데 집중하는 벌캄프와 함께 서서히 앞으로 나아갔다. 몇 달 동안 이어진 X와의 다툼으로 지쳐있던 사이먼스도 벌캄프의 아이디어를 지지했다. 벌캄프는 사이먼스에게 일부 확실한 일부터 먼저 실행에 옮기자라고 했다. X는 빠른 속도의 단기 거래 방식에서 발생하는 중기 수수료와 다른 비용이 예상 수익을 상쇄할 수도 있다는 부분적인 이유로 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단기적 트레이딩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에 반대했었다. 또한 짧은 기간에 신속하게 진행되는 트레이딩에 수익을 줄일 정도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며 당시 메달리온이 정확히 측정할 수 없었던 슬리피지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염려했었다. 슬리피지, 매매 주문 시 발생하는 체결 오차 현상으로 원하는 가격의 현물, 선물을 매수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비용. 슬리피지가 발생하면 원하는 가격에 진입할 수 없거나 진입과 청산 시 가격 변동으로 손실을 볼 수 있다. 월스트리트에 관한 일종의 불문율로 이어졌던 타당한 염려도 있었다. 즉, 너무 많이 거래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비용 문제를 넘어 단기적 거래는 일반적으로 아주 적은 수익만 올리며 투자자를 거의 만족시키지 못한다. 수익이 제한돼 있다면 그렇게 빈번하게 거래하며 열심히 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벌캄프는 야구와 모성애와 사과파이에 그러지 않듯 사람들은 그런 관점에 아무런 의문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벌캄프는 월스트리트에서 일한 적이 없으며 매우 정교하게 분석한다고 믿기 힘든 사람들이 만들고 오랫동안 간직해온 신조에 본능적으로 회의적이었다. 그 대신 보다 단기적인 거래를 지지했다. 악스콤의 장기적 움직임 중 너무나 많은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반면 메달리온의 단기적 거래는 X와 카르무나를 비롯한 여러 사람 덕분에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승자가 됐다. 그런 성공을 기반으로 삼는 것은 타당한 일이었다. 벌캄프의 타이밍도 제법 괜찮았다. 스트라우스가 수집했던 일별 장중 데이터 대부분의 정제 작업이 그 즈음 마무리되면 단기적인 거래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기가 훨씬 쉬워졌다. 그들의 목표는 변함이 없었다. 즉, 투자자들이 미래의 과거와 비슷한 행동을 볼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가격 정보를 면밀히 검토해 되풀이될 수 있는 일들의 순서를 발견하는 것이었다. 사이먼스가 이끄는 팀은 이런 접근 방식이 기술적 트레이딩과 일부 유사한 점이 있다고 생각했다. 월스트리트의 기득권층은 이 같은 트레이딩 방식을 일종의 음흉한 마술처럼 여겼지만 벌캄프와 동료들은 이 방식이 정교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행되고 장기적 트렌드가 아닌
단기적 변화에만 집중한다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벌칸프는 또 드물게 일어나는 매매가 각 거래의 결과를 지나치게 과장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거래를 두고 두어 번 망치면 포트폴리오 전체가 불행한 결말에 이를 수도 있다. 하지만 많은 거래를 실행하면 각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덜 중요해지면서 포트폴리오 전체의 위험도는 낮아진다.